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냈나요? 추석 연휴 이후에 방역 관리를 위해서 우리 1학년, 2학년 학생들 격일로 등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때마침 4반이 딱 이렇게 온라인 수업 날 걸려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온라인 수업으로 준비하게 됐는데 선생님이 지난주에 미리 나눠준 활동지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활동지를 읽어보고 본인들의 생각을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잠깐만 주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활동지에 본인들 생각을 쓰고 나서 그거를 카메라로 찍어서 구글에 인증샷으로 올려주는 것이 오늘의 수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업은 출석 인정은 그렇게 될 거고요. 간단히 활동지 같이 살펴보고 여러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활동지를 읽어보고 생각을 쓰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간단히 오늘 왜 이 활동지를 준비했는지 취지만 설명드리고 여러분에게 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주제 1, 독립운동가들이 꿈꾼 나라는 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지 배웠고, 주제 2에서는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의 생각과는 달리 당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국내 상황을 좀 살펴봤고요. 또 주제 3에서는 우리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아주 중요했었죠. 그것을 둘러싼 동아일보 오보와 우리나라의 좌우 대립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이 극심한 좌우 대립으로 결국 친일파들은 애국자로 둔갑하고 살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결국은 통일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분단이 되면서 이 분단 그리고 남한에서는 반공질서가 성립되면서 이 분단과 반공이 남긴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단과 반공이 남긴 것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시간에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여러 번 시리즈로 나누어서 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리즈 바로 분단과 반공이 남긴 것 첫 번째 친일청산의 좌절이 되겠습니다. 친일파들은 목숨 생명선을 연장하게 되었죠. 바로 반탁운동을 통해서 애국자로 둔갑하면서요. 하지만 단순히 생명만 연장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우리 사회의 아주 정치적, 경제적 또는 군대나 사법기관, 권력기관 전반에 걸쳐서 기득권으로 남게 되었고요. 또 이러한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한 반민특위 사람들은 친일청산이라고 하는 대의를 위해서 싸웠으나 결국은 그들은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숨어 살았는데요. 친일파들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독립운동가나 반민특위 사람들은 숨어 지내면서 사는 이 엇갈린 운명이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된 걸까요? 유튜브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70년 전 오늘 반민특위가 와해되면서 역사는 가해자들에게 관대했고 피해자들에게는 가혹했습니다. 반민특위 사람들은 되레 빨갱이로 몰려서 음지에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유선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민특위는 이광우 선생 등 독립운동가 최소 수십 명을 잡아 잔인하게 고문한 친일 경찰 하판락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하판락은 1년도 안 돼 풀려났고 재산도 크게 모아 정계까지 진출했습니다. 반면 이광우 선생은 고문 후유증으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숨어 살았습니다. 차마 내가 독립운동했다는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면은 바보 같은 놈아. 네 친구는 공부를 해가지고 일본 갔다 유학 갔다 와가지고 지금 뚱뚱거리고 국회의원하고 뭐 하고 있는데 니는 뭐 했노? 네 몸이 왜 그런데? 왜 다리를 저는데? 니는 바보야. 그런 비아냥과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 선생의 자손들은 수십 년 동안 연좌제로 고통받았습니다. 정부가 반민특위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을 난데없이 빨갱이로 몰면섭니다. 신원 증명서가 있어요. 관에서 발급하는. 그 당시 그게 반드시 있어야만 취직이 가능했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연좌제에 걸려 있어요. 내가 그걸 하늘이 그냥 무너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독립운동을 인정받은 건 4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건국 훈장을 받았지만 친일파가 씌운 빨갱이 집안의 굴레는 남았습니다. 이 서울을 받으면서 스스로 연좌제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한 거지. 우리한테 고지한 사실도 없고 그 뒤에도 계속 우리 피해자들은 음지에 숨어 살아왔어요. 반민특위 특경대원 김만철 선생의 손녀는 할아버지 생전에 독립운동을 했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빨갱이라는 오명을 써서 후손들에게 그게 해가 미칠까봐 한마디 언급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JTBC 유선입니다. 자, 반민특위 사람들은 왜 숨어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신기하죠? 희한해요.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대의 명분이었고 명분이 너무 뚜렷했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었죠. 근데 그런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아까 뉴스에서 보다시피 자손들에게 내가 반민특위 사람이었단 말을 한마디도 남기지 않고 반민특위 위원장이었던 김성덕 위원장의 아드님은 연좌제에 걸려서 평생 저렇게 숨어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역사 속으로 밑에를 보셔서 친일 청산을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있고요. 한번 내용 살펴보시면 되고 주로 어려운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밑에 각 주에 달려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반민특위와 관련된 개요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 청산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여러분이 여기다가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반민특위 활동은 왜 좌절했고 이승만 정부는 왜 이거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그리고 반민특위 사람들은 왜 빨갱이로 몰려서 숨어 살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보시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한번 써보셨나요? 반민특위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결국 이 국회 뿌락치 사건이었죠. 뿌락치란 말은 뭐냐면 이제 간첩이 있다라는 거죠. 공산당에서 파견한 간첩이 국회 내에 있었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국회의원이 바로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이라는 식으로 모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반민특위 사람들이 이 공산당과 내통했다는 뿌락치 사건, 이 국회 뿌락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이승만 정부의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반민특위는 이꼬르 공산당 빨갱이들 이런 식의 잘못된 프레임이 이 반민특위에 씌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민특위 사람들한테 이 빨갱이의 굴레가 씌워졌던 것이고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 청산에 협조적이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승만 정부를 세울 때 이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 50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재헌국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단독 정부 수립을 통해서 분단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만이 참여를 하였고 대부분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친일파들이 이 이승만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나 이 반민특위를 습격했던 것 자체가 바로 노덕술이나 이 처음에 최남선이나 최린 같은 사람들 문화예술인들이 체포됐을 때는 습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노덕술 같은 고위 경찰 간부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자 이 경찰들의 방해가 시작됐고 이승만 정부 역시 지금은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공산당을 막는 것 바로 이 반공을 우선시하면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었던 친일 세력들을 좀 보호하려고 했었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승만 정부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 친일파들이었고 주로 이승만 정부 내에서 고위직을 하고 있던 친일 관료들, 친일 경찰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 청산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뒷페이지 보시면은 결국은 이 영화 암살에서 나왔던 이정재가 맡았던 염석진 역할, 이 역할이 결국은 노덕수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던 인물이고요. 결국은 이 친일 경찰들,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했던 이 친일 경찰이 이 대한민국 경찰로서 변신하면서 호의호식하는 모습들. 물론 이제 이 영화에서는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처단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실제 역사에서는 처단하지 못했죠. 오히려 이제 보면은 독립운동가 김원봉 선생이 노덕술에게
고문을 당하면서 그대로 친일파에게 수모를 겪고 사흘을 꼬박 울면서 원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에 남게 됐던 것이죠. 예, 남북협상 때 북한으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료 2를 보시면은 해방 후에 핵심 요직을 여기만 친일파. 그래서 실제로 1공화국은 이제 이승만, 2공화국은 정면 정권, 3공화국은 이제 박정희 정권인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초기에 대부분은 25% 이상, 즉 총 합하면은 이제 26% 정도 되죠. 25% 이상 되는 친일파들이 이 권력의 핵심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독립운동가들은 7%에 그쳤다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나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에 주요 요직을 맡게 되는 데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훈장이었는데요. 이 훈장들을 친일파들이 대거 받게 되면서 애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과연 친일파들은 얼마나 많은 훈장을 받았던 것인지 잠시 영상을 보시죠. 이곳 남해경찰서 대강당. 역대 서장 명단 사이. 제1대 서장에 이정용의 이름과 사진이 있다. 하지만 행적은 친일경찰대와 다르지 않았다. 모두 1200명이 학살당한 진주 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의 핵심 가해자이기도 했다. 이렇듯 독재에 충성한 대가로 이정용은 1952년부터 6개의 훈장을 받았다. 경찰로서는 매우 드문 서훈 이력이다. 사람 죽은 거로 생사람 죽은 걸 공로로 받아가지고 훈장을 받았다면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렇습니까? 독립군을 잔인하게 토벌하고 고문했던 간도 특설대 등 만주군이나 일본군 출신 군인들도 훈장을 받았다. 동족을 학살한 자들이 해방 이후 구국의 영웅으로 변신했다. 이승만은 백선엽 등에게 최고 등급의 무공훈장을 수여한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자기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한테 훈장을 줍니까? 이승만이 친일 경찰과 군인을 독재의 기반으로 활용하며 이들에게 대거 훈장을 주었다면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보다 폭넓게 친일 인사들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뉴스타파는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친일파의 전체 규모를 추적했다. 1905년 덕수궁 고종의 집무실이던 중명전. 이곳에서 강제로 을사늑약이 체결됐다. 이후 수많은 친일단체와 통치기구가 만들어졌고 친일파들이 득세하기 시작한다. 지금의 서울시립미술관,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재판을 받았던 경성재판소가 있던 곳이다. 일제강점기 판사와 검사 출신 21명이 해방 후 대한민국 훈장 35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청 별관 자리에는 조선총독부 자문기구인 중추원이 있었다. 중추원 참의와 조선귀족 6명이 대한민국 훈장을 받았다. 서울시청, 일제강점기에는 경성부였다. 이곳에서 애국부인회 등 많은 친일단체가 만들어진다. 친일단체 간부 출신 26명이 37건의 훈장을 받았다. 서울특별시 의회, 부민관이었다. 친일 예술 활동이 펼쳐진 곳. 친일 예술인 43명이 66개의 훈장을 받았다. 세종로 정부청사 자리엔 조선 보병대가 있었다. 일제 군인 출신 53명이 180개의 훈장을 받았다. 도로 반대편 주안미 대사관을 지나 작은 공원 자리. 70년 전에는 경기도 경찰부가 있었다. 일제 경찰 출신 17명이
41개의 훈장을 받았다. 광화문. 식민 통치에 본산 조선 총독부가 있었다. 일제 관료 출신 31명이 42개의 대한민국 훈장을 받았다. 정부 수립 이후 훈 포장을 받은 친일 인사는 모두 222명. 이들은 모두 440건의 훈장과 포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에 설사 친일 행적이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자기네들을 공로로 인정했다는 얘기는 일종의 면죄부로 발급한 거죠.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친일파들이 엄청난 훈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셨죠? 그러니까 친일파들은 단순히 우리 사회에서 조용히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훈장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기득권으로서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훈장을 많이 받았던 것이죠? 무슨 일을 했길래 훈장을 받았던 것일까요? 자, 대한민국 사회는 분단이 되었죠. 즉,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프레임은 이제 반민족 행위자를 잡느냐,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우대해주고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세운다, 이런 게 아니라 남북으로 분단이 된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전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남한 사회는 특히나 6.25 전쟁을 겪으면서 북한 공산주의 세력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반공국가로서 다시 재탄생하게 되고, 이 반공국가는 결국은 이승만이나 이후에는 박정희 같은 독재자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즉,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통일정부를 원했고, 또는 이승만이나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반대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반공체제가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정권에 반대하는 것을 국가에 반대하는 것으로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여론은 대체로 통일정부 수립에 사람들이 많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분단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결국은 분단은 남과 북의 대결 구도로 우리 사회를 만들게 되었고, 북쪽에 있는 권력자나 남쪽에 있는 권력자는 바로 이 대결 구도를 이용해서 각자의 독재를 강화하는데 이용했던 것이죠. 즉, 분단과 북한을 향한 바로 반공이라고 하는 구호는 진정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다기보다는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독정부나 이 분단에 반대하는 것은, 그리고 또는 이승만이나 이런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는 것은 이꼬르 공산당을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이꼬르 빨갱이다. 이런 식의 논리가 허용되면서 이 정권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이 이꼬르 공산당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모두 탄압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 반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친일파들은 통일정부가 아니라 이 분단정부, 이승만 정부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기득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을 세워야 했는데, 이들이 공을 세운 건 바로 공산당을 잡아들였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들이 잡은 건 공산당이 아니라 단독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게 뭐죠? 제주도 사람들이었잖아요. 제주 사상. 이 사람들을 잡으러 출동하라는 걸 거부했던 게 여수 순천 10.19 사건. 이런 사건들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면서, 이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중앙정부에 나는 민간인 10명 죽였습니다, 민간인 300명 죽였습니다, 이렇게 고의 보고할 사람들은 없죠. 대체로 이 민간인들이 결국은 내가 빨갱이, 공산당원들 몇백 명 죽었다, 그러면 바로 정부에서 이 친일 경찰이나 친일 군인들한테
바로 훈장을 내려주는 식으로 민간인들의 피를 대가로 이들이 훈장을 받고 대한민국의 기득권이 되고 지금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친일파들이 훈장을 받아서 우리 사회에 기득권이 있다라고 하는 점, 이 부분이 꽤 여러분이 생각해 볼 문제고요. 자료 3번 보면은 친일파들의 재산에 대한 문제가 좀 나와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네 번째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현실. 그리고 이 독립운동가들의 현실을 살펴본 다음에 자료 5번을 보면은 친일파를 위한 변명, 친일파들을 위한 나름의 이 변명글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들이 무슨 명분으로 친일을 정당하고 있나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료를 쭉 살펴보고 나면은 오늘의 마지막 여러분이 해야 될 활동은 바로 이 토론 활동지를 채우는 건데요. 선생님이 준비한 4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여기다가 작성하는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이제 시험 끝나고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친구들하고 각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토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의 의견을 메모를 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의견을 쓰고 나서 저에게 도장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 4가지 질문들, 친일 행위는 단순히 이 민족을 배신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아니고 인권을 억압하는 일제 행위를 도왔기 때문인데, 결국은 우리가 해방 직후에 어떻게 친일파 청산을 했어야 했을까? 그럼 여기 사례가 있죠. 친일 행위자가 사죄를 했더라도 법적 처벌하자. 사죄를 한 사람은 면제해주자. 그거와 상관없이 면제해주자. 또 어떤 행위가 가장 문제 있는 친일 행위라 생각합니까? 이런 것 중에 하나 골라서 여러분 생각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산 환수를 하게 되면, 아니 친일파 후손들은 뭔 죄냐?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내가 눈 떴는데 우리 아버지가 친일파였어. 그러면 재산을 무조건 뺏겨야 되냐? 친일파 후손들은 재산 환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또 이 마지막 질문이 제일 핵심인데요. 사실 청산해야 될 친일파는 모두 죽었죠. 아니 친일파들 다 죽었는데 뭔 소용이냐? 친일파 자식들 데리고 붙잡고 늘어지는 게, 또는 이미 친일 청산은 이미 물 건너갔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친일파들이 모두 죽은 상태에서 청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의 친일 청산이 의미 있는 것일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 작성해서 이 페이지를 사진을 찍어서 구글 클래스룸에 사진으로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토론 활동지 작성하면은 오늘 수업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활동지 작성해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 만났을 때 도장 꼭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토론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